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매체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들으시게 되는 얘기는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던 매체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매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매체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른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미디어는 텔레비전, 라디오, 최근에 등장한 유튜브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미디어들, 흔히 말하는 미디어들을 미디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의 범위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 전체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예를 쓴 마샬 맥클루언이라는 매체 철학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은 미디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미디어에 대한 내용도 인공지능 역시 하나의 미디어로 바라보고 인간과 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미디어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을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튜링 테스트는 앨런 튜링이 기계가 얼마나 인간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일종의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 많은 알고리즘 또는 요즘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인공지능들이 여러 개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칸막이를 하고 응답을 하게 한 이후에 이게 사람의 대답인지 기계가 만들어낸 대답인지를 사람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많은 알고리즘이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속도와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슈퍼컴퓨터가 체스 게임을 해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놀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체스 챔피언은 저렇게 얼굴을 감싸고 굉장히 충격적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도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경기를 할 때 처음에 바둑 시작할 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혀 바둑을 아는 사람이라면 뚫을 수 없는 곳에다가 알파고가 바둑을 착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바둑을 그때 중계를 하고 해설을 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까지 체스는 모르겠지만 바둑은 인공지능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계를 할 적에 시작할 적에만 해도 아직은 바둑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로 중계를 시작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 중계하고 있는 해설하고 있는 구단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던 지점과 바둑을 전개하는 방식이 기존의 인간이 전개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 이기게 됐고 아마도 바둑에 관한 한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단 한 번의 승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해서 이긴 아마 최후의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놀랐었죠.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튜링 테스트를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대답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아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컴퓨터가 대답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정확하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 얘기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당시에 체스 챔피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뭔가 생각하는 존재가 뒤에 숨어서 컴퓨터를 조정하는 것 같았다. 근데 그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인지 능력은 있으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대면을 해서 조금 지나게 되면 아마 이런 느낌을 자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통과했던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프로그램 속에 심어질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그 자체의 하나의 미디어처럼 다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동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뚝 띄워가지고 하나의 미디어, 독립적인 미디어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하나의 특이한 관점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미디어라고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리적 사물, 기계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대상들로 지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와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동차라는 미디어를 다루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라는 미디어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고, 자동차라는 또 다른 미디어가 우리 몸속에, 우리 신체 속에 심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차를 어떻게 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스마트폰이 미디어면, 스마트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스마트폰은 눈에 보이는 미디어고, 스마트폰은 또 다른 스마트폰의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로서의 특징은 우리 몸에 심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샬 맥클루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면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미디어는 우리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동차는 자기라는 미디어를 우리 속에 심어 넣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스마트폰은 그 스마트폰의 고유한 자기의 미디어로서의 방식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마샬 맥클루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미디어의 메시지는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다시 말하면 한 미디어가 한 사회나 인간에게 도입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시간, 속도, 패턴, 지각에 있어서의 변화가 바로 미디어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디어의 메시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는 식당이 점심을 먹자고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어디에 갈 것이냐?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내 식당이나 주변에 있는 식당이 될 수밖에 없죠. 이유는 그게 가능한 시간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난 뒤에는 점심 식사가 가능한 존이 자동차로 1시간 이내 또는 1시간 반 이내로 다녀올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어디에 식사를 하거나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자동차라는 걸 매개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우리 신체로 스며들어서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여러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로서의 스마트폰이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는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보시면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가 얼마나 여러분 신체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는지,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밖에 보이는 미디어에 계속 집중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작동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를 잊기 쉽습니다. 이것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고 사람들이 미디어의 힘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어떤 작동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탈각시키거나 버리면, 쓰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지각의 변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마셜 맥클루한은 미디어의 일한 책 부제목에서 이런 부제목을 답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이것까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그래서 인간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호미로 땅을 파다가 좀 더 곡괭이로 파다가 포크레인까지, 자동화된 기기까지 점점 인간의 손의 기능을 확장시켜 왔다는 거죠. 이게 미디어 발달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기술 발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또 다른 하나의 기능, 미디어가 보이지 않는 미디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스며들어 와 있는 이 과정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 때 기대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어는 처음부터 부작용, 작용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신체에 스며드는 기제를 통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 역시 우리의 인간 지능이 외부에 존재하는 형태로 확장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새로운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점일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는 차이가 있는 오로지 인간만이 고유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부서져 왔습니다. 제일 처음 부서진 것이 우리 인간만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고귀한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부서졌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지금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금의 형상 그대로 창조를 했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인간 역시 진화한 존재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다른 생명들의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시 이 법칙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한 번에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는 떨어진 불연속적인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적이고 인간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프로이트가 우리 인간이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더 큰 요소들은 무의식적인 차원, 의지, 의식, 이성이라고 말하는 이외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또 한 번에 다른 존재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불연속적인 존재라는 것에서 충격을 줘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든 사건들 이후에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이 네 번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특이점, 이전의 법칙과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나 상황이 펼쳐지는 지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간이 기계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기계와
같은 연장선에 있을 수는 없다. 인간과 기계는 확연히 분리된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은 지금 이 네 번째 불연속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학자로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사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영화들, 공상과학 영화들은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플라톤 이래 인간 서구 철학사가 지탱해오는 중요한 개념, 영혼과 신체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체보다는 영혼에다가 인간이 인간인 이유, 존재 근거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체가 망가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두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내려받거나 추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죠. 그걸 빼서 다른 신체나 인공적인 신체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양 철학은 이런 내용들을 주장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체에 들어와 있는 지능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머리의 문제가 되겠죠. 영혼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그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고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얘기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보철을 하고 확장하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시기로 지나가면서 인간이 인간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신체를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신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몸을 바꾸는 것으로서는 존재의 정체성,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순히 기계가 인간화되거나 인간이 기계 부품과 결합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능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미디어를 사용하면 그 미디어는 단순히 우리 몸의 보철 혹은 인간 신체의 확장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적 인간론의 종말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혼과 신체를 확연히 분리해서 영혼에다 우위를 두고 신체를 영혼의 부속품 혹은 영혼의 지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몸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인간의 몸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미디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면 우리 인간이 신체적인 기능을 필요로 할 때 확장시키는 형태, 신체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형태로 바라봐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 여전히 같은 선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정보기술,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과학이 결합되게 되면 지금 확실히 나가는 길들이죠. 이것들이 결합되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하고 겉보기에는 지금은 바둑을 두거나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인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대답들을 내놓는 존재들을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기술들이 전부 결합을 해서 작동을 한다면 겉보기에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인간과 거의 유사한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질문을 하겠죠. 이 존재들은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연구 주장들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이 주장들이 갈래길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신체와 정신, 영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샬 맥클루한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로서의 기술이나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이는 은유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단순한 은유가 아니고 인간의 기능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범주, 인간이라고 할 때 어느 선까지를 인간의 범주 안에 넣을 것이냐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과 사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인간의 확장인 것이죠. 그런데 맥루한의 얘기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이 반대편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문명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들을 만들어서 확장을 시켜왔는데, 한편으로는 확장이지만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들은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스며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 기술들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확장, 확장된 것으로서의 인간이 미디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모든 미디어 기술들이 스며들어와 있는, 우리 신체에 들어와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활자 미디어를, 문자만 사용하던 사람들, 그 이전에 구술 미디어만 사용하던 사람들, 그 이후에 문자 사용하던 사람들, 활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각종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스며들어와 있는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단순한 예는 이런 것이죠. 인간의 확장의 초기 형태는 손이 호미로 확장되는 것,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더 나아가면 포크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미를 쓰면, 우리가 호미를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걸어두면, 호미를 쓸 때만 도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미디어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미를 사용하는 사람은 호미를 쓰는 동안 호미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우리 신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거나 밭을 보면 생각을 할 때 손으로 파는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곡괭이가 있으면 곡괭이 인간이 되고, 포크레인이 있으면 포크레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거나 지각할 때 대상이 전혀 다르게 지각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인간의 혈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저런 유사한 형태의 확장,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는 우리 두뇌의 확장처럼 보입니다. 이런 은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왔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은 마치 우리 두뇌를 모방해서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호미가 손의 연장이듯이 인공지능도 우리 두뇌의 형태를 통한 연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는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저기에서 따로 자기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미디어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사용하는 동안,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미디어는 우리를 자기 방식으로 사용해서 사용한다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은 지도책의 확장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길 찾아가는 데 사용했던 우리 두뇌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내비게이션을 쓰는 동안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안으로 스며듭니다.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합니다. 길을 찾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가는 길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씩 접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길 찾는 행위는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미디어가 스며드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확장되어 있다는 의미로 인공지능을 바라볼 것이냐?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확장이죠. 두뇌 능력의 확장이고 인간의 확장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장하고 인간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모든 인공지능의 기능적 장치들은 사용하는 동안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보이지 않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면 인공지능은 앞에 인공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영원히 인공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선명한 구분,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미디어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기입니다. 음성 언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나는 천부적 재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의 미디어로서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에게 장착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미디어란 것은 여러분이 영어라는 미디어를 장착했을 때와 한국어를 장착했을 때 세상과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많은 어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같은 쌍둥이도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과 한국어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각하는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음성 언어는 가장 우리한테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즉 다시 말하면 보는 법은 눈에 이상이 없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법 역시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개발되고 난 뒤에 장착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태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음성으로 살던 사람들과 문자가 나온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활자가 나온 사람 뒤에는 또 달라져 있고요. 이게 뭐냐면 활자는 저기 있었지만 인간 내부로 스며들어서 다른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 인간하고 절연되어서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밖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샤 맥클루한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 벌이 식물의 생식기처럼 수술과 암술을 옮겨 다니면서 식물들을 생식시키는 것처럼 인간은 좀 심하게 말하면 기계 세계의 생식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새로운 형태들의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진화시키는 것은 벌이 식물의 생식기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이 다니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 발명한다고 하지만 전화기와 카메라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고 각종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미디어들은 그 미디어들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마치 우리를 매개로 해서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새로운 모습을 관철시키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 신체에 드러나 있는 우리 오감, 우리 인간 신체로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어쨌든 제가 자꾸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기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우리 인간의 범주라고, 인간의 범위라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신체, 육신, 이 범위 안만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더 넓힐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엔도소마라는 것은, 소마는 그야말로 우리 육신이라고 말할 때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말합니다. 저기에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저것만이 우리는 신체라고 생각하는데 현상학자들이나 미디어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범위를, 눈에 보이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더 확장시키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헤비바디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현상학자들의 용어입니다. 헤비바디는 그 말 그대로 버릇으로 각인되어 있는 신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샤워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우리 신체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신체에는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게 어디에 기입됐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는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뇌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뇌 속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고 기억이 습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연구자들 중에 특히 현상학자 중에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지 두뇌의 어느 부분의 명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여러 가지 의견, 학설들이 지금도 분분합니다.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뇌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가 기억한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습니다. 전쟁 때 총성을 입어서 다리를 잘라낸 사람이 왼쪽 다리를 잘라냈는데 왼쪽 발가락이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두뇌가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환각지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신체가 기억하고 있는 범주 체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우리 몸속으로 스며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 헤비바디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건 역시 신체의 확장된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걸 더 넘어서게 되면, 더 확장하게 되면 버릇만 하더라도 우리 신체에 그래도 붙어있는 형태라면 엑소, 다시 말하면 벗어난, 내부가 아니고 솜말을 벗어난, 우리 육신을 벗어난 것 역시도 넓은 범위에서의 우리 인간의 확장, 다시 말하면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건 역시 넓은 범위의 우리 인간의 전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모든 걸 통틀어 버리면 우리 문명 전체가 인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서 선명하게 분리를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툼,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신체로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 두 개가 선명히 구분돼서 우리한테 원래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주로,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은 인간의 파생물로, 다시 말하면 생산물로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를 본다면 두 개가 섞여서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부에 있다고 해서 인간 내부에 있는 우리 인간만 인간적인 범주, 인간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라톤이 강조했던 영혼의 문제, 그의 제자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물질 세계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관철시키고 있는 영혼의 문제,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동물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돼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영혼에 있고, 신체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같은 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동물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천하게 받고 함부로 달리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 역시 마찬가지죠.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인간 존재, 그 코기토만 인간이 인간임을 보증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데카르트는 심지어 우리 육신이 없다고도 상상할 수 있고, 그래도 방법론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토대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인간의 영혼과 매개된 내용들 이외에는 인간적인 것과 관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났던 특성이 우리 신체를 인간이 인간임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빼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몸도 그럴진데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미디어와 우리의 아티팩트, 인공적인 산물들은 역시 인간이 인간임을 보증하고 인간이 인간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유의 연장에서라면 인공지능은, 지능이란 말을 붙여놓았지만 이건 은유일 뿐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우리 인간의 일부 혹은 인간의 확장, 그래서 다 통틀어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반드시 제외돼야 되는, 혹은 심한 경우에는 적대시돼야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돼서 인간처럼 굴게 될 때 이것은 인간이 인간임을 보증하는 중요한 것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대 이후에 과학과 결합해서 인간의 신체는 기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와 더 비슷한 방식으로 신체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체는 조련과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소유물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객관화하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그 길을 열었고,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는 인간이 인간임을 보증하거나 인간이 인간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 혹은 가변적인 요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해부학이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궤에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맨드비랑이나 뒤에 나오는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는 생각하고 몸을 쓰지 않고 몸을 사용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우리 신체가 생각하는 것이란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몸을 동반해야지만 생각이란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자면 인공지능이란 것은 순수한 형태의 논리적인 연산의 결과물이지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지각과는 차이가 있는, 인간이 지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라고 느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들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증강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퇴화해버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다른 형태의 인간종이 출현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새롭게 출현하는 그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여전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미 확장시켜 놓았던 우리 인간의 산물들, 우리 인간의 확장들이 집약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인간종에 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서울에 와가지고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인간이 왜 어렵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확보해야 하느냐, 차라리 훌륭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발굴해내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런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나은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제목이 휴먼 팜입니다. 인간농장입니다.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거를 흔히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걸 주장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하나의 오류를 범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들이 과연 미래 세계도 과연 그럴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들이 우리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우리 인간 자체라고 하는 지점을 잊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우리 인간의 확장이고 인간의 일부고 나머지는 인간적인 것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고, 지금 당대에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만 모아놨을 때 나머지 인간들은 차후에 어떻게 평가될지도 모르는 가치들을 사장시키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기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서 우리 물리적인 신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서 우수한 성분을 유전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 나가는 산물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결정지어진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금 단계에서 최적의 요건들을 다 만들어서 최적화시켜서 지능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부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 이외의 관계, 이외의 임적 장치들, 우리 신체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신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르 퐁티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몸은 단순히 이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신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보다 더 넓은 범위, 아까 말씀드린 엑소솜바까지 다 포함한 신체를 말합니다. 이 신체까지 말한다면 이것은 만들어지는 이유가 외부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밖에 내어놓았지만 우리의 확장인 산물들과 우리 인간과 끝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두뇌가 그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외부적인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의 철학의 연장에서 신체는 필요 없고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다 지각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향의 연장선상과,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 존재하지만 엑소솜마의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우리의 원지능은 여기에 존재하지만 인공지능은 외부에 존재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존재하는 기존의 미디어들의 발달과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디어의 형태로서 하나가 출현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능을 우리 인간처럼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미디어가 유비쿼터스 단계에서 전 시스템을 다 제어하는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은 밖에 있지만 우리 신체에 결합돼서 스며들어서 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공지능을 분리시켜 가지고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처럼 하나의 망에서만 작동하고 신체에는 필요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체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의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와 결합해서 생각을 한다면 인공지능 역시도 확장된 의미의 신체 밖에 존재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물들은 우리 신체 밖에, 스마트폰도 우리 밖에 존재하지만 그 밖에 존재하는 미디어만 보고 미디어 밖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 미디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밖에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역시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에 확장되어 있는 미디어 역사들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새롭게 출현한 하나의 미디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보고 길을 찾고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살지만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우리 밖에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원시적인 형태지만,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이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다른 컴퓨터상에서 존재하고 우리에게 기기상에 존재하고 하지만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밖으로 내놔서 그쪽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밖으로 확장하고 안으로 스며드는 이 양식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이 더 가능해지는 우리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모바일, 유비쿼터스란 이 네 가지 형태가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자는 책밖을 벗어날 수 없었고, 텔레비전, 라디오는 전파를 통하긴 하지만 기기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마치 공기처럼 모든 것이 밖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물들과 사물들, 인간과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밖에 있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뇌와 함께 공존하는 방식의, 인간의 일부로 공존하는 방식 역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전부 다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미지화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만, 저기 나와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밖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밖에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 신체와 절연된 인간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물리적인, 무생물적인 기계의 단계를 벗어나서 저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저 모든 것이 엑소소마라는 범위로, 신체의 범위로 확장시켜 보면 저 모든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우리의 인간 신체가 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좁은 의미로는 우리 인간 신체가 이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지만, 넓은 범위로의 우리 인간의 몸, 육신 말고 몸을 생각하면 몸의 범위가 훨씬 확장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역시 두 가지의 길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과 완전히 절연된 우리 인간의 내용을 갖고 가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미디어로 본다 그러면, 예전의 미디어를 봤던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잘못 작동하면 폐기하거나 수리할 수 있고, 인공지능 역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다가 그 인공지능이 잘못 작동하거나 우리 인간을 위협하거나 하면 수리하거나 고쳐서 우리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는 기기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 역시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부가 돼서 공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든지 싫든지 미디어로서의 인공지능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공존하고 우리와 함께 지낼 것이란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명백해진 사실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내용은,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내용으로, 즉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형식이 우리를 바꿉니다. 책을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지만, 책의 메시지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일어난 각종 변화들, 생각 패턴의 변화가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안에 있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에 탑재되는 들어가 있는 내용, 딥러닝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들이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미디어를 생각할 때도 그랬듯이요. 그런데 미디어가 정작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하고 결합하는 형식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것은 미디어 안에 있는 내용, 그것이 뭔가를 자꾸 들여다보면 그 미디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힘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고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는 영혼이 중요하고 신체는 영혼의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플라톤 철학의
연장물들입니다. 연장된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많은 것들은 컨텐츠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 신체 안에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뭐 심어져서 안드로이드가 생겼을 때, 그 안드로이드가 우리를 배신할 때, 이런 공상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리 시계 속에, 우리 텔레비전 속에, 우리 스마트폰 속에, 또는 우리의 밥솥, 우리의 냉장고, 우리의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이런 형식들에 아무런 자각 없이 사소한 단위부터 아주 복잡한 단위들까지 스며들게 될 때 그 형식적인 특징들이 가지고 오게 될 문제나 의미,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하는 신체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가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게 될지를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규정하게 될 내용에 의해서 우리를, 인공지능이 담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대해서 물리적인 결합의 방식, 우리에게 스며들어온 방식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그게 미디어로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보면, 오늘 이 강의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런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하고,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를 이해해왔던 방식과 같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미디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릇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우리의 일부가 되었는가?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체에 스며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부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의 인공지능이라는 미디어가 결합됨으로써 나의 사고, 지각의 규모, 패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미디어로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급하게 드리나 다 드리진 못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미디어로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은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부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인공지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도구적인 관점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 우리 두뇌를 확장해서 변형되고 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